KTX의 바퀴가 선로를 스치며 규칙적이고 졸음을 유발하는 굉음을 냈다. 나는 창가에 기댔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창밖의 풍경은 흐릿한 색 블록으로 잘려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서둘러 버리고 싶은 어제처럼. 휴대폰은 무음 모드였지만 화면은 고집스럽게 몇 번이고 켜졌다. 꺼지면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더없이 다정하게 느껴졌던 두 개의 이름이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그 호칭. 어제 처음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혀가 꼬이는 것만 같았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 박숙자 여사의 마지못해 하는 대답뿐이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호칭은 거대한 조롱처럼 내 휴대폰 화면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분노로 일그러졌을 박 여사의 얼굴과 그 사이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침묵을 선택하는 김민준의 나약한 모습까지 상상할 수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통제 불능 상태로 결혼 전 김민준이 자신만만하게 했던 약속들이 재생되었다. 서연아, 걱정 마. 우리 엄마 원래 입은 거칠어도 속은 두부처럼 여린 분이야. 자기를 엄청 좋아하셔. 나중에 결혼하면 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내가 잘해줄 거고 우리 엄마도 널 친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우리 집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고부 갈등 절대 없어.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고 따뜻했던 숨결이 귓가를 스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새벽 5시 얄디얇은 침실문이 박 여사의 주먹에 의해 천둥처럼 울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막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고 거부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 일어나서 밥 차려라. 집에 친척들이 20명도 넘게 왔는데 새아기가 아직도 잠을 자? 이게 무슨 꼴이야? 나는 깜짝 놀라 깨어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옆에 있던 김민주는 그저 몸을 뒤척이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고른 숨소리를 냈다. 내가 그를 흔들자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흔들자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엄마 원래 목소리 크잖아. 신경 쓰지 마. 그냥 저러시다 말겠지? 그 순간 침실의 어두컴컴한 불빛 아래서 나는 그의 잠든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한기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았다. 그는 못 들은 게 아니었다.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는 척하기를 선택했다. 그는 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묵인하고 나 혼자 문 밖에 아기로 가득 찬 미지의 전쟁터로 밀어넣기를 선택했다. 친척이 20명. 나는 그 김씨 집안에 무료 요리사나 가정부가 되려고 시집온 것이 아니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직원의 축복이 아직 귓가에 맴돌고 혼인관계 증명서의 글씨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내 결혼은 이 순간 이미 죽어버렸다고 느꼈다. 완벽하게 한 톨의 온기조차 남지 않았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앉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다. 화면에 불빛이 눈을 찔렀고 그 덕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KTX 예매 앱을 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기차표는 아침 7시 10분.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제를 마쳤다. 그리고 일어나 옷장에서 내 옷을 찾아 조용히 입었다. 짐조차 싸지 않았다. 신분증과 휴대폰만 챙겼다. 이 소위 집이라는 곳에는 내가 미련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쪽지를 하나 썼다. 각자 잘 살자. 4글자. 침대 협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박 여사의 다음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복도에는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내밀고 기웃거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들을 본체만 채하고 곧장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갈아 신고 문을 열고 떠났다. 모든 과정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평온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여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아팠다.
KTX의 에어컨은 아주 강하게 틀어져 있었다. 찬 바람에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마침내 손을 들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하기 전에 카카오톡을 열어 김민준과 박 여사를 차단 목록으로 옮겼다.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팔에 머리를 묻었다. 어깨가 억누를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고집스럽게 울렸다. 업무용으로 쓰는 다른 휴대폰이었다. 꺼내보니 화면에는 절친 지원이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디야? 나는 멍해졌다.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면서 넋이 나간 상태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기억났다. 나 집에 가.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더디게 움직였다. 방금 기차 탔어. 지원이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겁먹지 마.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순간 나의 모든 서러움과 경계심을 꿰뚫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 순간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졌다. 나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다. 억눌린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새어나왔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 듣고 있어. 지원이는 전화기 저편에서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새벽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지원이의 분노에 찬고함이 터져 나왔다. 시발, 그 집구석은 아직 진화가 덜 된 원시인들이야? 새아가씨가 밥을 차려? 무슨 밥? 제사밥이라도 차려주래. 김민준 그 등신은 자는 척이나 하고. 서연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마음 약해지지도 말고. 그 인간들은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려. 돌아오면 언니가 제일 비싼 마라탕 사주고 제일 독한 소주 마시게 해줄게. 그 병신들 네 머릿속에서 완전히 걷어차버리자. 너 정말 잘했어. 도망친 거 너무 잘했어. 완전 내 롤모델이야. 그녀의 기운 넘치는 욕설을 듣고 있자니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 얼굴에는 아직 눈물이 걸려 있는데 입꼬리는 연부주 올라갔다. 마음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뾰족한 얼음덩이에 금이 가는 것 같았다. 따뜻한 기류가 천천히 흘러들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 내게는 그녀가 있었다. 응. 나는 코를 훌쩍였. 목소리는 짙은 콧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더없이 단호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것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김민준도 박숙자도 없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이 결혼은 어쩌면 처음부터 거대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저 제때 손절한 것뿐이다. 김민준은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깼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차가웠다. 침대의 다른 반쪽은 온기 하나 없이 싸늘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다.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방은 조용했. 커튼이 쳐져 있어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다. 서연이 어디 갔지? 그는 서연아 하고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조금 짜증이 나서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서연이가 엄마를 도와 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편이 차라리 나았다. 자기가 중간에서 난처할 일은 없으니까. 이따가 나가서 좋은 말 몇 마디 해주고 달래주면 이 일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여자란 다들 체면을 중시하니까. 그는 슬리퍼를 끌며 휴대폰을 집으러 협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쪽지를 발견했다. 하얀 포스트잇 위에 서연이의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필체가 있었다. 각자 잘 살자. 짧은 네 글자가 네 개의 차가운 바늘처럼 순간 김민준의 신경을 찔렀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바로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다. 빨간색 느낌표가 떴다.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김민준의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완전히 멍해졌다. 하단에 전화기까지 껐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치밀어 올랐다. 감히 이런 짓을 해? 아침에 있었던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숙자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손바닥보다 더 검었다. 김민준, 이제 일어났냐? 내 그 잘난 마누라는 어딨어? 아침밥 좀 하랬더니 어디로 사라진 거야? 친척들이 다들 배고프다고 기다리는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김민주는 어머니의 그 독살스러운 얼굴을 보자 마음속의 화가 더욱 치밀어 말투도 저절로 거칠어졌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화는 꺼져 있고 카톡은 차단당했어요. 없어졌다고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도망갔다고?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이제 막 혼인신고했는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게 될 말이야?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와 사방을 살폈다. 옷장에 서연의 옷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는 조금 안심했다. 이내 다시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짐은 그대로 있네. 멀리 가진 않았을 거야. 그냥 삐져서 우리 집 길들이려고 하는 거지. 민준아, 내가 말하는데 절대 받아주면 안 돼. 여자는 오냐오냐 해주면 버릇만 나빠져. 네가 달래줄수록 더 기고만장해진다고. 거실에서는 20명 남짓한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게 하지만 침실 안까지 똑똑히 들려왔다. 어머, 이 집 새아가씨 콧대가 보통이 아니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멀리서 결혼 축하해주러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곱게 자랐어. 우리 때 같았으면 어디 상상이나 해? 온 식구 시중 들면서 찍소리도 못했는데 보아하니 민준이가 마누라를 못 잡는구먼.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 잡혀 사네. 이런 잡담들이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김민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원래 서연에 대해 가졌던 약간의 걱정과 미안함은 이 순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모욕감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였다. 그는 서연이 떠난 것이 박 여사에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다. 그만 좀 하세요. 그는 박 여사를 향해 소리쳤다. 초조하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박 여사는 아들의 고함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다리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힘들게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상전을 하나 들여놨구나. 이제 아들까지 나한테 소리를 지르니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방 안은 박 여사의 통곡 소리, 친척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김민주는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침실을 뛰쳐나가 사촌 동생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서연,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고작 아침 한 끼 때문에 이럴 필요까지 있어? 내 체면은 뭐가 되고 우리 친척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렇게 소란 피우는 게 재밌냐? 당장 안 돌아와? 문자를 보내고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세게 던졌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확신했다. 서연이 이 문자를 보면 분명 겁을 먹을 거라고. 여자 혼자 뭘 어쩌겠는가. 자신이 조금 강하게 나가면 분명히 고분고분 돌아와서 사과할 것이다. 그때 가서 자신이 적당히 받아주면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될 것이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연의 답장을 기다렸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그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3시간 후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문이 열렸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동시에 고개를 돌리셨다. 나를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네가 어떻게 왔어? 어제 막 혼인신고하지 않았니? 엄마가 먼저 일어나 내 앞으로 빠르게 걸어오셨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준이랑 싸웠니? 아빠도 다가오시며 미간을 찌푸리셨다. 두 분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코끝이 찡해지며 또 눈물이 날 뻔했다. 나는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고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다퉈서 며칠 조용히 집에 와 있고 싶어서요. 나는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다. 두 분의 성격상 내가 유난 떤다고 철없다고 생각하시고는 오히려 나에게 돌아가서 사과하라고 하실 게 뻔했다. 그분들 세대의 관념 속에서 여자는 시집 가면 남편 집을 하늘처럼 여겨야 하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별일이 아니라니? 이 녀석아 결혼하자마자 친정으로 달려오는 게 말이 되니? 엄마는 역시나 나를 나무라기 시작하셨다. 여보, 우선 애 좀 들어오게 해요. 무슨 말이든 차근차근 합시다. 아빠는 그나마 살이 분별이 있으셔서 엄마를 말리셨. 나는 신발을 갈아 신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푹신한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다. 익숙한 냄새가 나를 감쌌고 마치 건드리면 끊어질 듯 팽팽했던 신경이 그제야 조금 풀렸다. 정말 너무 피곤했다. 저녁 식사는 입맛이 없었.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다. 그저 한숨을 쉬며 푹 쉬라고만 하셨다.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문을 열러 가셨. 이내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지원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어서. 마음이 따뜻해졌. 지원이인 줄 알았다. 곧 내 방문이 열리고 지원이가 커다란 봉투 2개를 들고 들어왔다. 마라탕 소스의 강렬한 향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 뒤로는 배달 기사가 휴대용 인덕션과 각종 신선한 재료들을 들고 따라 들어왔다. 너 입맛 없을 줄 알고 특별히 마라탕 시켰어. 이열치열이야. 약효 직방보장. 지원이는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능숙하게 세팅을 시작했다. 나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울기는 칠칠 맞게 세상에 널린 게 남자야. 제대로 자라지도 않은 다리털 같은 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가치 없어. 지원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거칠면서도 정확한 비유에 웃음이 터졌다. 냄비에 붉은 기름이 끓기 시작하고 음식의 향기가 피어오르자 하루 종일 굳어있던 내 식욕이 마침내 자극을 받았. 지원이는 내게 맥주 한 잔을 따라주고 자신도 캔을 땄다. 자, 먼저 한잔하자. 고통의 바다에서 탈출해서 인민의 품으로 돌아온 걸 축하하며 나는 그녀와 잔을 부딪혔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쌉쌀한 매가 향을 남겼다. 알코올과 맛있는 음식 덕분에 나는 모든 경계심을 풀고 새벽에 있었던 일과 결혼 전 김민준과의 여러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김민준이 우리 부모님께 싹싹하게 굴었던 것, 나에게 다정했던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들까지 지원이는 조용히 들으며 계속해서 내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생각해 본 적 있어? 이 사건의 본질은 아침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잠시 멍해져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건 밥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게으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야. 지원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건 태도의 문제, 마지노선의 문제, 그리고 그 김씨 집안 전체가 너라는 새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야. 그 사람들 눈에 너는 김민준의 아내도 동등한 동반자도 아니야. 너는 외부인이고 길들여지고 개조되어서 결국 온 가족을 위해 봉사해야 할 도구인 거야. 그 박숙자 여사는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는 집행관이고 친척들은 바람잡이 조수들이지. 그리고 김민주는 그녀는 냉소했. 그 모든 걸 묵인하는 비겁한 놈이야. 그는 침묵과 자는 척으로
이 모든 걸 인정한다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원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내게 남아있던 한 톨의 환상까지 산산조각냈다. 그래, 내가 뭘 망설이고 있었지?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 김민준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를 위해 그의 가족과 맞서 싸워주기를 꿈깨. 성인 몸을 한 마마보이는 영원히 젖을 뗄 수 없어. 오늘 그들이 아침밥 한 끼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일은 애 키우는 문제, 시부모 모시는 문제, 시누이 도와주는 문제 같은 온갖 거지 같은 일로 널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일 거야. 네가 이번에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면 넌 완전히 지는 거야. 앞으로 내 인생은 끝없는 인내와 양보의 연속일 거고 결국 그들에게 모든 피와 살을 빨아먹히고 너 자신조차 싫어하는 원망 가득한 아줌마가 될 거라고. 나는 냄비에서 끓고 있는 붉은 기름을 보았다. 마치 지금 내 심정 같았다. 뜨겁고 아프지만 더없이 명료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지원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내버려둬. 그가 쇼하는 걸 지켜봐. 만약 그가 이대로 끝낸다면 그건 그거대로 잘 된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결혼은 없는 게 나아. 만약 그가 아직 왕후하고 싶어 한다면 진심을 가지고 오게 해. 기억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투를 준비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익힌 천엽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얼얼하고 매운 향이 입안에서 터지며 미각을 자극했다. 그래,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나는 집에서 사흘을 머물렀다. 그 사흘 동안 업무용 휴대폰을 꺼두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했다. 매일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가끔 엄마를 따라 마트에 가는 게 전부였다. 엄마는 내 상태가 괜찮아 보이자 몇 번이고 김민준과의 상황에 대해 떠보셨지만 나는 모두 얼버무렸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이 일에 부모님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았다. 나흘째 아침 나는 휴대폰을 켰다. 예상대로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 김민준에게서 온 것이었고 몇 개는 박 여사와 다른 김씨 집안 친척들의 것이었다. 나는 김민준이 보낸 문자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처음에 분노에 찬 비난에서 나중에 따지는 말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톤이 부드러워지며 자기가 잘못했으니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수법이었다. 나는 냉소하며 휴대폰을 옆에 던져두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김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한참 동안 울리게 내버려 두다가 천천히 받았다. 서연아, 드디어 전화 받는구나. 김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난 듯했고 억눌린 서러움도 묻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가 연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날 아침 일은 내가 잘못했어. 자는 척하면 안 됐는데 엄마도 말씀이 좀 심하셨고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응? 들어봐라. 이 얼마나 성의 없는 사과인가. 대신 사과한다니. 그의 어머니는 벙어리인가? 왜 말을 안 해? 서연아.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잠수 타면 어떡해. 친척들도 다 계시고 엄마도 며칠째 얼굴이 말이 아니셔. 우리 가족 전부 너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고. 그는 동정심을 유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기며 마치 그와 그의 엄마가 피해자고 내가 비이성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악녀인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민주는 내 차가운 태도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다시 말투를 부드럽게 했다. 서연아, 네가 속상한 거 알아. 일단 집으로 돌아와. 응? 무슨 일이든 집에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사람들 웃음거리 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그 말을 되뇌었다. 김민준, 지금 우리 사이가 집에 가서 좋은 말 몇 마디 나눈다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 판단해.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또박또박 3가지 조건을 말했다. 첫째, 당신 어머니, 박숙자 여사가 그날 아침의 행동에 대해 내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게 해. 당신이 대신하는 거 말고 직접. 둘째, 우리 결혼 후에는 반드시 분가해서 살 거야.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 이건 내 마지노선이야.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당신의 원래 가족과 안전거리를 유지할 필요도 있어. 셋째, 이 집의 모든 일에 대해 나에게도 동등한 발언권과 결정권이 있어. 나는 당신들이 들인 가정부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아내고 이 집의 안주인이야. 어떤 일이든 나에게 필요한 건 상이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야. 전화기 저편은 긴 침묵에 빠졌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한참 후에야 그가 우물쭈물 입을 열었다. 서연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성격 너도 알잖아. 고집 세신 거, 사과하시라는 건 그냥 돌아가시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분가하는 건 우리 이제 막 결혼했는데 집 살 돈이 어디 있어? 같이 살면 서로 챙겨주기도 좋잖아. 집안일은 당연히 너랑 상의하겠지. 근데 어떤 일들은 엄마가 주도하는 게 익숙하시니까 적응할 시간을 좀 드려야지. 나는 그의 논리 없는 변명을 조용히 들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아 마지막에는 죽은 듯 고요한 사막이 되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인지했지만 회피하고 얼버무리기를 선택했다. 그의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감정이 언제나 최우선이었다. 나의 억울함, 나의 마지노선은 모두 그가 말하는 소위 가정의 화목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조건들 중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는 거네? 내가 차갑게 물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안 될까? 그는 아직도 흥정을 시도하고 있었다. 김민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지금 너랑 상의하는 게 아니야. 통보하는 거지. 이 3가지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네가 못하겠다면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너. 그는 나의 강경한 태도에 격분한 듯했다. 이서연, 너 너무 기어오르지 마. 내가 좋게 말하니까 만만해 보여? 내가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말했. 그럼 그렇게 하자.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한치의 미련도 없었다. 이 협상은 이미 결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은 더욱 거센 폭풍우일 것이다. 역시나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 김민주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냉전, 렁진을 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스스로 타협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나는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평온했다. 나를 정말 괴롭힌 것은 박숙자 여사였다. 그녀는 내 쪽을 공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총구를 돌려 우리 부모님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어디서 알아냈는지 부모님의 전화번호로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다. 전화에서는 흑백을 전도하며 나를 게으르고 불효하며 막무가내인 악녀로 묘사했다. 사부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따님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미한테 얼굴을 붉힙니까? 아침밥 한 끼 차리라는 게 죽을 죄라도 됩니까? 우리 김씨 집안이 8대 조상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전을 들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또 삐져서 친정으로 도망가고 이게 소문나면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부모님께서도 잘 좀 타일러 주세요. 부부싸움은 칼로물 백이라잖아요.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마는 평생 누구와 얼굴 붉힌 적 없는 순박한 분이셨다. 박 여사의 이런 비난과 도덕적 압박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말로 알겠다고 잘 타일러 보겠다고만 하셨다. 전화를 끊고 엄마는 나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려 하셨다.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말을 꺼내려다 마시기를 반복하시더니 결국 한숨을 쉬셨다. 서연아, 엄마도 네가 속상한 거 알아. 근데 그래도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으니 한 가족이 잤니? 네가 그냥 한번 숙이고 들어가는 건 어떠니?
먼저 돌아가. 부부 사이에는 한 발 물러서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이는 법이야. 이렇게 버티는 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아빠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친척들이 아직 안 가고 너희 결혼 축하연 기다리고 있다더라. 네가 이렇게 안 돌아가면 모양새가 정말 안 좋긴 해. 나는 그들의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에 찬 눈빛을 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나는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했다. 그들은 내가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워하셨다. 그들의 관념 속에서는 실리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은 더 이상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앞으로의 수십 년 인생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다. 엄마, 아빠, 이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이건 제 일이에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네가 어떻게 처리해? 이 녀석 고집은 정말. 엄마는 답답해하셨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는 두 분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날 밤 우리 집에서는 처음으로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부모님은 번갈아가며 애끓는 심정으로 나를 설득하셨다. 전통적인 도덕관념에서부터 이웃들의 험담, 그리고 나의 미래 행복까지. 하지만 그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다. 결국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사면초가 스민초가가 무엇인지 느꼈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압박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지원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지원이의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버텨. 네가 지금 항복하면 그건 만겁불복, 만劫부후,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이야. 이건 그들이 너한테 가하는 심리적 압박이야. 내 부모님, 내 시어머니, 김민준, 그들은 지금 같은 편이야. 그들은 가족애와 여론으로 널 짓눌러서 온 세상이 널 반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너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야. 네가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넌 지는 거야. 기억해, 넌 틀리지 않았어. 틀린 건 그들의 낡고 후진적인 관념이야. 흔들리지 마, 무너지지 마. 그냥 액땜한다고 생각해. 이 고비만 넘기면 넌 유호록 서연이 되는 거야. 그녀의 말을 듣자 혼란스러웠던 내 머릿속이 점점 명료해졌다. 그래, 무너지면 안 돼. 이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새벽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나갔다. 부모님은 아직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다. 엄마, 아빠, 내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정말 저를 위하신다면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간다면 비극이 될 뿐이에요. 저는 미래의 어느 날 사람 같지도 않게 망가진 딸의 모습을 두 분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두 분 자신에게도 시간을 좀 주세요. 이 일은 제가 스스로 해결하게 해주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보지 않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나는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창밖은 끝없는 어둠이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냉전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김민주는 아마도 냉전이 내게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침내 더 이상 앉아있을 수만은 없게 된 모양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현관 카메라로 밖을 보시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서연아, 김민준이랑 그 엄마야.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결국 오고야 말았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초췌한 얼굴에 김민준이 서 있었고 옆에는 장바구니를 든 채 방금 장을 보고 오는 길에 들른 듯한 모습의 박숙자 여사가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박 여사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나를 밀치고 거실로 뛰어들어갔다. 아이고, 사부인,
제가 드디어 뵙네요. 그녀는 엄마에게 달려가 그 손을 잡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서연이가 어쩌자고 이렇게 속 좁게 구는지, 고작 아침밥 한 끼 때문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랑 애아빠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 서럽게 울었다. 부모님은 그녀의 기세에 어안이 벙벙해져 어색하게 위로할 뿐이었다. 김민준이 따라 들어와 내 곁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그만하고 집에 가자. 엄마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안 보여? 나는 이 서투른 이중 연극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역겨울 뿐이었다. 집에 가자고? 내가 김민준을 쳐다보았다. 내 조건은 받아들인 거야?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지며 시선을 피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면 안 될까? 꼭 이렇게 험악하게 해야겠어? 박 여사의 울음소리가 어느새 잦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보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서연아, 그날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엄마 성격이 급해서 목소리가 좀 컸지. 근데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친척들이 다 보고 있는데 새아기가 그래도 체면은 차려야지. 그냥 엄마 체면 한번 봐준다고 생각하고 우리랑 같이 돌아가자. 응?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말 속에는 한치의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압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체면은 당신이 챙겨야지. 왜 내가 챙겨줘야 하죠?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체면이요?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 사이에 체면을 논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말에 거실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너 지금 말하는 것 좀 봐.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비난의 기미가 다시 드러났다. 우리 집이 너한테 뭘 못해줬는데? 네가 시집와서 우리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희들 그 큰 아파트 사주려고 우리 민지 시집 갈 때 쓰려고 모아둔 혼수 비용까지 다 보태줬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녀는 감정이 격해져 자신들이 얼마나 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급한 나머지에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말이 벼락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져 나왔다.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것 같았다. 민지, 김민준의 여동생 김민지. 혼수 비용? 나는 분명히 기억했다. 소위 그 신혼집을 살 때 김민준은 총 가격이 13억이라고 했다. 그들 집에서 10억을 내고 나는 인테리어와 가전 비용으로 3억만 내면 된다고. 당시 나는 그들의 진심에 매우 감동했었다. 하지만 지금 박 여사의 말은 나를 순식간에 얼음동굴로 떨어뜨렸다. 시누이의 혼수 비용? 아파트 사는 것과 혼수 비용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 수 있지? 거대하고 끔찍한 의혹이 내 마음속에서 빠르게 피어올랐다. 마치 짙어서 거치지 않는 검은 안개처럼 나는 눈앞에서 여전히 떠들어대는 박 여사와 그녀를 말리려는 듯 당황한 표정의 김민준을 보았다. 갑자기 그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마치 이 가족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내 얼굴에는 어떤 이상한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 머리는 이미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안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엄청난 사기극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 경랑을 억누르고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우선 진정하세요. 나는 일부러 톤을 부드럽게 하고 심지어 먼저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제가 며칠 동안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말이 좀 심했네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박 여사와 김민주는 모두 멍해졌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회유책이 먹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훨씬 좋아졌다.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서연이가 속이 깊은 아이인데. 김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그럼 집에 가자. 두 분 먼저 돌아가세요. 나는 즉시 동의하지 않고 핑계를 댔다.
저도 며칠 동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틀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희 부모님도 좀 안심시켜 드려야 하고요. 이 이유는 합리적이어서 그들은 반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럼, 알았어. 김민주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내 태도가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서연아, 그럼 빨리 마음 정리해야 한다. 집에 친척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 박 여사는 떠나기 전에도 잊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이 역겨운 모자를 집 밖으로 배웅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얼굴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나는 문에 기댔다. 등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즉시 방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들고 지원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아, 큰일 났어. 나는 방금 박 여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지원이에게 들려주었다. 전화기 저편의 지원이는 몇 초간 침묵했다. 혼수? 서연아, 이건 절대 뭔가 있어.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민감성이 그녀로 하여금 즉시 이상한 냄새를 맡게 했다. 정상적인 주택 구매 과정에서 어떻게 시누이의 혼수 비용을 쓸 수 있단 말인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았다. 만약에 뭐,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만약 그 돈의 용도가 그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르다면 지원이는 목소리가 지극히 진지해졌다. 너 지금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 그 신혼집 매매 계약서랑 대금 지급 증명서를 확인해야 해. 서류를 직접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무슨 핑계로. 나는 조금 난감했. 여자의 불안감을 이용해 지원이는 즉시 전략을 제시했다. 김민준한테 이렇게 말해. 네가 집에 와 있는 동안 부모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하신다고. 3억만 냈으니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안 놓인다고 해.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또 그가 너랑 잘 살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 내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리고 싶다고.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부모님 명의라도 올려드리고 싶다고 해. 그래야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널 다시 보낼 수 있다고. 그리고 그의 반응을 봐. 만약 그가 당당하다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 만약 그가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면 이건 100% 뭔가 있는 거야. 지원이는 분석은 명쾌했다. 나는 무릎을 탁 쳤. 그래,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선제 공격. 나는 이 사기극의 위장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릴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감정을 추스르고 김민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내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서러움을 담았다. 민준 씨, 방금 엄마랑 또 한참 얘기했는데 아직도 불안해하셔. 우리가 산 아파트, 내가 3억만 냈으니까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은 없을 거라고. 나중에 당신 집에서 혹시라도 서러움 당하면 기댈 곳 하나 없을까봐 걱정하신대. 이런 요구가 좀 과한 건 알지만 우리 부모님 안심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혹시 아파트 관련 서류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내 이름도 올릴 방법이 있는지 보고 싶어서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답장을 기다렸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김민준의 전화는 거의 바로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황급했고 심지어 감지하기 어려운 더듬거림까지 섞여 있었다. 서연아, 갑자기 그건 왜 보려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불안해하셔서요. 시집 보내는데 뭔가 보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민준 씨도 우리 부모님 마음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나는 일부러 말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가 도의적으로 나를 비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론 이해하지. 그는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그리고는 화제를 돌렸다. 근데 그 등기부등본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럼 매매 계약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계약서는 엄마가 가지고 계셔. 그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말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집안 중요한 서류는 다 엄마가 관리하시는 거. 그리고 오늘 시골에 내려가셨어.
며칠 있다가 오신대. 거짓말. 입만 열면 나오는 거짓말. 방금 전박 여사와 함께 우리 집에 왔으면서 그 사이에 박 여사가 시골에 내려갔다고? 그의 반응, 그의 서투른 변명은 나와 지원이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다. 내 마음이 한 뼘 한 뼘 차가워졌다. 마지막 남은 한 톨의 환상마저 이 순간 그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거대한 사기극에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족은 나를 바보처럼 보며 그들의 소위 사랑과 진심에 감동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요?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럼 어머님 돌아오시면 그때 볼게요. 응, 알았어. 김민주는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듯 다급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울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마음속은 죽은 듯 고요한 황무지였다. 애막대어 심사, 아이모 따위 신스,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는 말이 아마 이런 기분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어떤 환상도 품지 않았다. 지금부터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지원이의 원격 지도를 받으며 나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내가 당시 김민준에게 집값으로 보낸 3억 원, 은행의 전자이체 확인증에는 신혼집 자금이라는 메모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와 김민준이 집 구매에 관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그가 했던 모든 약속, 모든 금액이 하나하나 캡처되어 저장되었다. 서연아, 우리 집에서 큰돈 내고 넌 작은 돈만 내면 돼. 이 집은 널 위해 사는 거야. 앞으로 네가 이 집의 안주인이야. 등기부등본에 당연히 우리 둘 이름 다 올려야지. 그건 필수야. 한때 나를 우비대미하게 만들었던 이 말들이 지금은 그저 한 대 한 대의 따귀가 되어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나는 냉정하게 모든 증거를 분류하고 암호화된 폴더에 정리했. 이것들이 나의 반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김민준, 박숙자,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받아낼 것이다. 지원이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내게 확실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인맥을 동원해 부동산 등기소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김민준의 주민등록번호와 그들이 당시에 내게 알려준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조회했다. 조회 결과는 해당 없음이었다. 그 아파트 단지에는 소유주나 매매 계약서상의 이름이 김민준인 집은 단 한 채도 없었다. 진실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애초에 그 돈으로 그들이 말한 신혼집을 사지 않았던 것이다. 지원이에게서 이 결과를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창가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러나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저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극심한 현기증이 덮쳐왔다. 나는 책상을 붙잡고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직접 가보고 미래를 그리며 기뻐했던 그 집마저도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니. 그들은 모델하우스를 빌렸을까? 아니면 친구의 집을 빌려 나를 속였을까? 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싶지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더욱 역겹게 만들 뿐이었다. 내가 깊이 사랑했던 남자, 내 평생을 맡기기로 결심했던 동반자가 그의 가족과 공모하여 나를 위해 이렇게 거대한 사기극을 꾸몄다니.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나의 그 3억 원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 뒤에 찾아온 것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였다. 마치 나를 통째로 얼려버릴 것만 같았다. 서연아, 괜찮아? 지원이가 전화기 저편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지. 지원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3억 원에 그들 집에서 냈다는 돈까지 합쳐서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야 해. 이것은 어렵지 않았. 지원이의 지도 아래 나는 부부 공동 재산 증명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김민준에게서
반쯤 구슬리고 반쯤 속여 그의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지원이는 다시 인맥을 동원해 곧 그 돈의 최종 행방을 찾아냈다. 결과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하고 훨씬 더 파렴치했다. 내가 김민준에게 보낸 3억 원에 그들 집에서 냈다는 2억 원을 더한 총 5억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신우이 김민지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기 바로 일주일 전 김민지는 그 돈으로 다른 도시에서 소형 오피스텔 한 채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그녀 혼자였다. 그랬구나.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그 가족은 이토록 애틋한 대서사실을 연출해서 결국 내 3억 원을 가로채 그들의 보물 같은 딸, 소위 그 어른 아이의 동반자에게 자기 소유의 집을 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선택한 노후 대비와 가난 탈출을 위한 호구였던 셈이다. 나는 지원이가 보내준 조사 결과를 보았다. 그 하얀 종이 위에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정보는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내 눈을 아프게 찢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슬픔과 상처는 이 순간 단단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증오로 은결되었다. 나는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김민준, 박숙자, 정말 대단하시네요. 인간성이 얼마나 추악하고 탐욕스러울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제 차례네요. 당신들에게 자업자득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격의 신호탄은 그 순간 공식적으로 쏘아 올려졌다. 나는 김민준에게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로 정했다. 전화기 너머 내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만나서 얘기 좀 해.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김민주는 아마도 내가 타협하려는 줄 알고 흔쾌히 약속에 응했다. 그는 올 때 심지어 머리까지 신경 써서 만지고 내가 사준 셔츠를 입고 왔다. 마치 나의 사과를 받고 화해할 준비가 된 모습이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애써 관용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네가 마음을 돌렸다니 다행이다. 부부 사이에 못 넘어갈 일이 어디 있겠어. 나는 그의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나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안에 프린트된 것들을 하나씩 그의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첫 번째 장은 내가 그에게 3억 원을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신혼집 자금이라는 세 글자는 내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두 번째 장은 그와 나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캡처본이었다. 집 구매와 공동명의에 대한 약속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세 번째 장은 김민지가 다른 도시에서 소유한 부동산 정보였다. 소유주 이름, 구매 금액, 지불 방식이 모두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은 그 5억 원 자금의 전체적인 흐름도였다. 내 계좌에서 그의 계좌로, 다시 김민지의 계좌로 모든 거래 내역이 명백하여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김민준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는 내가 첫 번째 종이를 꺼냈을 때 이미 굳어 있었다. 그가 마지막 종이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이마에서는 콩알만 한 땀방울이 하나둘씩 맺혔다. 이건 그의 입술이 떨리며 온전한 문장 하나를 만들지 못했다. 내가 설명해줘야 해? 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김민준, 내가 당신 내 가족을 정말 얕봤네. 연기 정말 잘하더라.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 나는 앞에 놓인 커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오히려 전례 없이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내가 두 가지 선택지를 줄게.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의 공포에 질린 눈을 바라보았다. 한 글자 한 글자 나의 판결을 선고했다. 첫째, 네가 나한테 사기친 3억 원에 이자랑 내 정신적 피해보상금까지 합쳐서 깔끔하게 5억 원. 사흘 안에 내 계좌로 입금해. 그럼 우리 바로 구청 가서 이혼 신고하고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 둘째,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 그를 쏘아보았다. 목소리는 독을 바른 칼날처럼 차가웠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내 손에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건 가능해. 너랑 내 엄마는 혼인 사기 혐의야. 액수도 크고 아마 지원이가 이 사건 처리하는 걸 아주 즐거워할걸. 그때 가서 당신들이 뭘 마주하게 될지는 스스로 잘 알겠지. 김민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눈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는 아마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토록 순종적이었던 이서연이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단호하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변할 줄은.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엄마가 시킨 거야. 그는 쿵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에 몇몇 손님들이 모두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그러나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이 나약하고 무능하며 책임만 남에게 떠넘기는 추악한 모습을 보니 내 지난 몇 년의 감정이 모두 걔에게나 줘버린 것 같았다. 내 변명은 필요 없어. 난 결과만 원해. 5억 원 아니면 경찰서. 네가 직접 선택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흘의 시간을 주지.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돌아 걸어갔다.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이 전쟁에서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내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시켰어. 어차피 넌 우리 집 사람이 될 거니까 내 돈이 우리 집 돈이라고. 일단 민지 집 사는데 쓰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주면 된다고 하셨어. 나는 혐오스럽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털어내듯. 천천히 갚는다고?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무료 노동으로 바쳐서? 나는 냉소하며 휴지 한 장을 뽑아 그가 만졌던 종아리를 꼼꼼히 닦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를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게 만들었다. 그는 비참하게 바닥에서 일어나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즉시 박숙자 여사의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서연, 이 미친년아. 무슨 속셈이야. 감히 우리 집안 계좌를 뒤져? 너 처음부터 우리 집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지? 내가 말하는데 우리 집에서 단 한 푼도 못 가져가. 넌 그냥 음흉한 배은망덕한 년이야. 우리 집이 정말 눈이 삐었지? 너 같은 걸 들여서. 악독한 욕설, 뉘우침 없는 비난이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카페 구석구석으로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김민준의 얼굴은 하얘졌다가 파래지고 파래졌다가 보라색이 되며 마치 팔레트처럼 다채로웠다.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들었어? 이게 내 엄마야. 이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가족이라고. 나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김민준 앞에서 그 번호를 차단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내가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사흘 뒤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우리 법정에서 보자. 나는 뒤돌아 떠났다. 그에게 단호한 뒷모습을 남긴 채 그 후 사흘 동안 김씨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김민준이 나의 최후 통첩을 박 여사에게 전하자 박 여사는 처음에는 아직도 강경하게 내가 겁을 주는 것이라며 난리를 쳤다. 김민준이 지원이의 명함과 혼인 사기죄에 관한 법률 조항 몇 개를 캡처해서 보내주고 나서야 그녀는 마침내 두려움을 느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전과가 생겨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5억 원은 그들의 평범한 월급쟁이 가정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들의 유일한 방법은 시누이 김민지에게 손에 넣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오피스텔을 팔게 하는 것이었다. 김민지는 당연히 100번이고 싫다고 했다. 그녀는 그 오피스텔을 위해 엄마와 함께 그토록 오랫동안 연극을 했는데 이제 와서 토해내라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집은 매일같이 아수라장이었다. 울음소리, 다툼소리,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박 여사는 사방에 빌고 다니고 심지어 자기 딸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김민지는 오빠가 무능해서 여자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욕했다. 김민주는 그 사이에서 진퇴양난이었다. 몇 번이고 내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 더 시간을 주거나 돈을 좀 깎아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일절 무시했다. 나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들이 직접 불붙인 이 큰 불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번졌다. 그들이 서로 물고 뜯는 것을 보며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나는 그저 냉담한 방관자로서 내 것을 되찾을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내 휴대폰에 은행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5억 원. 한 푼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의 억압, 분노, 서러움이 이 순간 그 숨과 함께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김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돈 받았어. 내일 오전 9시 구청 앞에서 봐. 그는 바로 알았어라고 답장했다. 다음 날 나는 김민준을 만났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은 퀭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온몸에서 패배감이 풍겼다. 우리는 전 과정에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번호표를 뽑고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도장을 찍었다. 직원이 초록색 표지의 이혼 확인서를 내 손에 쥐어주었을 때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구청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김민주는 아직 내 뒤에서 뭔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어떤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앞에서 그의 카카오톡과 전화번호를 삭제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겼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나중에 지원이에게 들었다. 김씨 집안은 집을 팔고 돈을 배상하는 문제로 걷잡을 수 없이 싸웠다고 한다. 김민지는 오피스텔을 판 돈이 나에게 배상금으로 나가고 나니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엄마와 오빠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해 연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박숙자 여사는 닥쳤던 계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어 딸에게 집을 사주기는커녕 큰돈만 날리고 아들은 이혼했으며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 5억 원 중 2억 원을 부모님께 드려 여행을 보내드렸다. 남은 3억 원은 창업 자금으로 삼아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나만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스튜디오의 밝은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내가 도면을 그리는 책상 위에 쏟아졌다. 따스했다. 나는 창밖의 분주한 거리를 보았다. 활기 넘치는 이 도시를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틀린 사람을 떠나야 더 나은 자신과 만날 수 있다. 나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우비징차할 것이다.